네, 안녕하십니까. 하창보입니다. 오늘 화요일 찐시황은 오늘 서울, 경기, 여의도에는 약간 눈이 내렸어요. 눈이 좀 내리고 있는데 12월만 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산타랠리인데 사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올지 아니면은 바퀴가 빠졌는지 루돌프가 퇴보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접어들어서 연일 시장에 어떤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큰 또 이벤트 중에 하나가 물가지표와 금리 발표인데 그걸 앞둔 시점에서 또 우리 찐시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분하고 제가 5번째 시간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사진 잡아주셨네요. 네, 우리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5주 전에 뵀거든요. 네. 오늘이 5번째, 네. 한 달 정도를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원래 혼자 할 때나 네네. 다른 또 전문가님과 할 때는 네. 텐션이 되게 높아요. 아, 네. 네. 근데 여기 같이 할 때는 네. 나름대로 낮아요. 아,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느낌이 또 들을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워낙 우리 이사님 인사이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아마 좋은 내용을 함께 하리라 봅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시장 보면서 그냥 대망의 지표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번 주, 이번 주는 그냥 시장 컨디션만 계속 살펴봤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 이 안에서 그냥 돈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계속 그런 시간들 가지고 오늘 또 그냥 특별히 시장이 확실히 빠른 게 우리가 코로나에서 겪어봤던 부분을 바로 중국한테 대입시켜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장 빠르다. 그 다음에 시장의 순환이 빠르다. 네.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82,000원 가는 거 보면서 역시 시장 주가 같은 경우 산업 움직일 때 한 템포 빠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좀 멍하게 시장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방송에 앞서가지고 우리 이사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여기 호스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사님의 어떤 업적을 한번 제가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이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마트 98,000원을 두고 지난주 화요일 방송이죠. 이 방송을 아마 잘 보신 분들은 어제 104,000원까지 갔을 것 같은데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이성우 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짓궂게 98,000원에 개인들이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사님께서 단호하게 한 말씀 하셨죠.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주가는 저기서 추가적으로 한 3~4%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리뷰 아닌 리뷰, 투자의 의견의 리뷰 아닌 리뷰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마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보다는 우선은 월별 데이터가 잘 나와줬어요. 그게 겹쳐주다 보니 이마트는 강했고 정책 부분은 구체화가 되지가 않네요. 지금 그 부분이 구체화돼야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적만큼 월별 데이터 올라온 만큼 그게 근데 왜 잘 나왔냐고 하면은 시장의 해석은 뭐 트레이더스 쪽에 뭐 주문이 늘고 그렇다고 한데 대표적으로 쓱데이 이벤트가 11월 원래는 10월인데 11월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의 가능성은 낮고 이게 진짜 115,000원, 120,000원 이 단계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이죠. 그 지자체 단에서 아니면은 실제 정부에서 그 의무 휴업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주가는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는 98,000원에 파신 분은 추가적으로 주당 5,000원을 덜 드신 거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잠깐 뭐 다시 내렸다고 보는 것도 낫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성우 이사님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우리 또 업적이라니까 좀 그런가?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난 화요일 방송이니까 제가 기억이 난다면 요 날이에요. 요 날. 맞죠. 저희가 화요일마다 함께니까 이때 또 제가 짓궂게 물어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이성우 이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8만 원대에서는 산다. 근데 정말 제가 오늘 장중에 조금 확인을 했는데 진짜 79,000원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자, 오늘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뭐 시세 뭐 별거 어떻게 보면 3,000원 올랐는데 네. 짧게나마 하이닉스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못 샀어요. 저는 못 산 게 네. 저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반등이 다 나와 있었고요. 여기 안에서 그냥 시각은 같습니다. 뭐 밴드 하단은 76,000원 이 생각을, 76,000원 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SK 하이닉스를 얘기했을 때 뭐 욕 한 바가지로 먹었었죠. 예, 네. 뭐 이게 진짜 그게 맞냐, 뭐 5조의 적자 나오는데 이게 바닥이 76,000원 가능하냐. 그런데 주가는 다르다는 거, 언제나 결과로 나온다는 거,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일한 시각입니다. 76,000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5조에 대한 내년에 적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돼 갖고 증자에 대해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주가다 보니까 저는 그 정도의 밴드 하단은 여전히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돌발 변수로 만약에 뭐 재고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은 조정하면 됩니다. 시각은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주가는 언제나 빠르다는 점, 그 점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76,000원이라는 게 네. 제가 지금 주가를 한번 봤더니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도 보통 주가가 이제 그 전에 움직이니까 네. 그럼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평균 값이 또 되겠네요. 혹시 네. 그 기준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 밸류 분석이 한 밸류는 근데 내년 전망치가 마이너스인데 그게 나옵니까? 네, 이게 북에서 빠지는 부분들 네. 이게 마이너스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 체력 안에서 네. 실제 뭐 PBR 밴드 하단이라든지 그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나오는 가격이 한 76,000원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T의 PBR이 맞냐? 안 맞죠. 안 맞는데 우리가 그 가격의 바닥은 100% 못 봤지만은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 안에서 PBR의 저점에서 재고 같은 경우도 함께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교집합을 볼 수 있는 가격이 76,000원인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뭐냐면 모든 지표 자체는 맞는 게 없어요. 100%는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닥에 가깝게 도출할 수 있는 교집합들을 찾아서 대입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직 76,000원대는 밴드 하단임을 변화 없이 그대로 시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에 직구진 질문을 했었어요. 네. 76,000원이나 8만원 언더는 어차피 4,000원인데 8만원 이하에서는 매수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금방. 잘했다 그랬더니 막 볼펜을 가지고 책상을 두드리고 지금. 네, 왜냐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조회수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거. 요거 유도하려고. 야, 제가 좀 발말 했더니 갑자기 내가 그랬죠, 그랬죠. 네, 이제 액션을 좀 강하게. 좀. 그렇죠. 맞아. 이거 찐시향이지. 텐션 낮춰야지. 좋습니다. 한번 두 가지 정도 종목. 왜냐하면 시장과 관련돼서 봤고 오늘 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정신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현대 기아차 너마저 기가 찬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동차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 3, 4% 빠졌어요. 현대차 20만 원 주가 주주분들 기아차 뭐 9만 원 이상 9만 원인가 많거든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감내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아가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보다. 왜 빠졌죠 이게? 오늘 뭐 시장 일각에서는 팩트로 얘기가 나온 거는 외국계 쪽의 롱펀드 쪽의 매도가 100만 주 팔았어요 외국인. 롱펀드 쪽의 매도가 이제 나타났다. 오늘부터 시작. 그게 됐다 그럼 안 좋네. 네, 일단은 이게 출발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롱펀드 자금의 특성은 살 때는 쫙 이어서 사 들어가고 팔 때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준 펀드의 기준 안에서 다 비워낼 때까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롱펀드, 쉽게 말해서 롱포지션 펀드 쪽에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롱포지션 펀드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매도세가 100만 주는 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럼 추세적으로 제가 한번 화면을 켰으니까 기아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7217인데 이게 뭐 이사님은 글을 냈겠지만은 나이 먹으면 숫자를 외워버려요.
아, 이거는 이제 어떤 수치냐면 네. 제가 대신증권 HTS인데 네. 예, 대신증권 HTS 보는 기아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인데 네. 근데 어쨌든 약간 연초보다는 조금 내려왔었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툭 빼버린 거잖아요. 네네. 나 앞으로도 더 뺄 수가 있다. 네, 추가로 더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롱펀드 자금의 특성상 매수할 때는 연속적인 매수, 매도할 때는 특정 가격대 또는 이 수급이 다 빌 때까지 매도를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데이터만 보면 되게 머리 아픈 게 네. 지난 5월달, 6월달 장이 흔들릴 때도 기아가 파란 선이 외국인입니다. 네. 기아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할 때도 실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기아의 주가가 9월달에 빠질 때도 외국인은 유지했었어요. 네. 기관이 팔아가지고 많이 빠졌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거 기아는 오늘이 바닥이란 말은 좀 그렇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네, 수급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연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특성상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밀리나 할 정도로 수급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제 기준 안에서는 섣부른 이게 저가인가 해서 매수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 자체도 보면 계속 지키던 가격대를 오늘 네, 무너져 버렸어요. 한 방에 깨다 보니까 65,000원대 지키다가 좀 불편해진 가격까지 함께 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아가 빠지면 네. 현대도 어차피 뭐 심리적으로 빠지는 거죠. 네. 현대차는 그 정도로 많이 매도는 안 했네요. 네, 10만 주도. 기아만 유독 100만 주 털어버리고. 기아 중심으로 오늘 일단은 매도가 출회가 된 거고요. 그럼 우리 또 8.15 가족분들이 현대 모비스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모비스도 네. 오늘 같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으로 그냥 오늘 덜어낸 거죠. 근데 모비스는 요 상단이 외국인 수급인데 네. 기아 정도로 100만 주 정도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기아발 롱펀드의 청산 이슈가 자동차 관련주 전체주에 대해서 투심을 그러면 우리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하반기 자동 투자 많이 안 합니다. SL이라든지 화신 이런 거 좀 중소형주 갖고 계시던 분들도 네. 일단 기아가 멈춰야 그러면 투심이 좀 회복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나 업종 종목의 중심은 실적인데 네.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2분기, 3분기 넘어올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특히 3분기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딱 예상치 정도였어요. 예상치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환율에 대한 효과가 더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4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 판매 대수에서 인센티브 안 좋고 여기에 환율까지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실적 숫자는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분기 또 좋아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판매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라볼 수 있는 실적 같은 경우가 가깝게 2분기 정도 보더라도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 또한 뒷받침 안 되는 상황 안에서 수급까지 일단은 빠지는 구조면 쉽게 바닥을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3, 4분기 특히나 4분기에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9월 20일 전후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 자체 5조 정도 적자가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차피 현대기아차는 하반기는 없으니까 없지만은 많이 이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혹시 테슬라 주가 약세와도 좀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 드리면 테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오늘 국내에서도 가격을 좀 내린대요. 작년도에 테슬라가 작년인가요? 처음 모델 3 같은 것도 출고된 이후에 거의 2천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뭐 1,000만 원까지 여기 나오는데 안 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 그건 이제 일단 차치하고 테슬라의 재고 할인, 그러니까 재고 할인이라는 게 가격 할인을 말하는 건데 가격 할인 제가 잘못 적었네요. 가격 할인 나선 테슬라가 직간접적으로 현대차 기아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뭐 아직 EV6나 아이오닉 10만 대 만드는 것도 아닌데 투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전방에 대해서. 네, 이게 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보면 2차 전지단들
배터리 셀, 양극재 이쪽 업체들 같은 거, 특히 양극재가 원자재 가격 올릴 때 셀 업체랑 완성차 쪽으로 다 전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 영업이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좋았고, 근데 지금 실제 양극재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볼륨이 못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자, 자동차로 와보면 자, 중심은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고 이게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실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만한 요소도 없는 거죠. 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안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환율, 그러한 요소까지 부정적이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그 볼륨 자체도 같이 빠지면서 주가는 이러한 영향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만의 특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륨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는 업종 자체가 통으로 지금은 좀 난국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약간 이런 것도 있겠네요. 최근에 한 달, 3, 4주 동안 배터리주가 계속 약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배터리주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전기차 관련 경우도 자동차까지 오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데 기아가 뭐 롱펀드가 청산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일 텐데. 네네. 일단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네.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이다. 네네. 근데 이거 빠지면 장이랑 크게 상관이 없네. 지수 오르는 거는 뭐 삼성전자만 올려도 되긴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시총 상위주들 흐름 안에서 네. 뭐 보통 IT 빠지고 할 때는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자동차 이쪽 단에서 그래도 네. 좀 지켜주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 안에서는 좀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상반기에 보면 이제 약간 전기전자 좀 주춤하면 네네. 자동차가 좀 백업해주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동차가 백업해주던 역할을 혹시 네카오가 좀 해준다고 보십니까? 제가 약간 보니까 시가총액을 구성을 해보면 네. 그런 뉘앙스가 들어서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차가 34조, 네. 뭐 기아가 지금 25조, 네이버가 31조, 카카오나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약해도 지수랑 크게 상관은 없군요. 네. 그럼 제가 이 제목은 잘못 뽑은 거네. 이건 지수 시장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져서 속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차피 3, 4월 때는 자동차주 거의 안 보는데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게 지금 이 모비스도 자사주 매입 의도가 뭐였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인센티브 제공용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전화 오네요.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예. 이 기아 같은 경우도 배당은 한 3,000원 정도 한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 도는 이야기가 네. 또 우리 사주 대상으로 또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직원 대상. 이런 거 자체가 진짜 사실 판매도 안 되는 판에. 네. 그래요. 일단 자동차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수급 분석해 주시는 거죠? 네. 수급 제 화면을 한번 보면 수급 같은 경우 저번 주 화요일 우리가 찐시황을 통해서 한번 짚고 간 부분인데 동일하게 화요일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 수급단에서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 인버스 같은 경우에 매수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할 때는 시장의 조정이 여지없이 나와줬었어요. 여지없이 나와준 측면이 오늘 또 한 번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통으로 이렇게 매수를 가담을 하기보다 인버스 2배에 대한 부분의 해지를 충분히 이렇게 시장을 뭐 하방으로도 열어놓는 수급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 포지션은 좀 엎혀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번 주와 동일한 그러한 수급 흐름이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양매수네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양매수, 페이 같은 경우도 양매수인데 카카오페이는 또 뭐 임원진들의 또 매도 이런 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실제 나왔는지 나오는 게 있는지. 근데 네. 최근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주가 보셨어요? 네네.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안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살도 좀 많이 우리 투자분들이 사실 카카오페이 뱅크의 주가인데 5만 원 가도 손실인 분이 많거든요. 네. 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뭐 미리 뛰어내릴 필요는 없는 건지 지금 약간 수급도 양매수가 들어와요. 네. 예, 오늘도 100만 주를 샀네요. 네. 단순히 이거는 이제 공매도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붙으니까 네. 약간 이런 번외 질문인데 네.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예. 일단 카카오페이는 딱 2가지 스텝은 잘한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거는 중국 시장에 그 결제 부분과 관련된 진출을 했다는 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중국 시장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점까지 함께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중국은 거의 알리페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시장과 관련해서 네. 좀 해외 진출 쪽으로 네, 비집고 들어가 보겠다. 네.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실제 너무 좀 디스해서 말하나? 실제 진출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실제 실적이 올라오면 1분기, 2분기 이 정도에 올라오거든요. 그 실적 올라오는 걸 일단 보자. 그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언급을 드렸었고 연결해서 또 이 부분은 아예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부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 차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아니면 결제를 이용을 할 때 1위 업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지방에 쓰이는 2위 업체 같은 경우를 카카오페이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장에 한번 고려가 됐었거든요. 캐시비? 캐시비 같습니다. 네, 캐시비. 우리가 그 서울은 보통 전국적으로 티맵 많이 써요. 네, 맞습니다. 티맵이 네, 아니고 네. 뭐야? 티머니. 네, 티머니. 네, 근데 티머니 다음 그 2위 업체인데 그 부분이 캐시비 고려됐는데 맞아요. 네, 그게 현실화되면은 카카오페이한테는 상당히 포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다 하나는 현실화가 되었고 일단 좀 물음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뭐 여튼 중국 리오프닝 이런 환경 안에서 좀 부각을 받은 걸로 보이고 카카오뱅크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제 기준 안에서는 그냥 플랫폼 쪽 당연히 예대반진 쪽은 올라오고 있지만 플랫폼 쪽 실적이 올라와야 주가는 한 단계 더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강하네요. 네. 그런데 왜 정작 카카오는 안 갑니까? 카카오는 자 우리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각 네. 특성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씩은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대 마진으로는 중심이 잡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는 뭐 되든 안 되든 중국 쪽 놓고 했고 네. 거기에다가 하나의 가능성이 또 물꼬를 터서 그 결제와 관련된 부분 이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 부분인데 카카오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냥 비싸고 여전히 비싸다. 네, 여전히 비싸기도 하고 그 카카오보다는 계열사 쪽의 매력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뱅크, 페이 그런 상황이고 카카오는 그냥 포지션이 애매한 거죠. 포지션이? 싸지도 않고 근데 여기에서 포텐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 계속 상장으로 빼나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아직은 비싸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하자면 그래도 네이버가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조금 더 보실 거 있죠? 종목 아까 하나만 보실 건 아니었죠? 네, 전체적인 부분이랑 우리가 오늘 업종에서 네.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게 뭐 현대미포조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 이게 추세가 턴을 해서 전고점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조선주 그다음에 이러한 대형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사이클이 아주 길잖아요. 몇 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유가 이러한 부분과 상관관계가 주가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기 사이클 안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그 안에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뭐 원자재 가격 그 부분이고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빠져 있다가 전거래일에 이제 한 5% 정도 반등을 했고 유가는 한 70불 중반까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의 반응.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결론은 큰 산업의 사이클 안에서 이 산업 사이클을 중심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주가는 하루하루 움직이다 보니 여기에 가까운 가격을 찾아서 대입해서 그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수익에 가까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현대미포조선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아까 외국인 수급 중에서 저희 수급 특징주죠 오늘. 네, 기간 그렇습니다. 수급인데. 네, 기간 외국. 효성 첨단 소재가 양매수를 보였거든요. 네네. 제가 갑자기 이 주식을 왜 물어보냐면 네. 지금 우리가 중국 모멘텀 하잖아요. 네. 효성 첨단 소재 어차피 스판덱스죠. 아, 네네. 효성 TNC, 네네. 효성 TNC입니까? 네, TNC. 네. 제가 효성 첨단 소재 헷갈렸나요? 네. 효성 TNC네. 네, 스판덱스. 네네. 그렇죠. 네. 클레로라. 네. 대표적인 친환경. 네. 그럼 제가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한 35만 원대 한참 머물러 있다가 네. 오늘 좀 뚫은 거거든요. 네. 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중국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어차피 스판덱스는 안 들어가는 것도 없는 거. 요즘에 옷에 뭐 우리가 고텍스 안 들어가는 거 없는 거고. 네. 약간 폴리우레탄 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네. 폴리우레탄 들어가야 옷이 핏이 살잖아요. 네.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으로 만약이란 말은 아니고 거의 중국 관련입니다. 네. 제가 미리 분석을 해버리는데 네. 좀 우리 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지금 시각 안에서 리오프닝과 함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이 실제 열리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철강이랑 화학 생각을 해요. 철강 화학. 예. 철강 화학하고 효성 TNC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화학단의 기업들 중에서 순수 케미칼 쪽이 아니라 네.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소비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소비까지 더해질 수 있단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중국 안에서도 이게 소비가 나타나면 의류 부분, 그다음에 이 의류와 연결해서 스판덱스 소재를 한 의류 같은 경우도 더해질 네. 수 있겠고 그 부분 안에서 키는 수요 회복이거든요. 수요. 네. 수요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아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기 부양과 연결해서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류화학, 이 화학단에서도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효성 TNC, FNF, 기타 의류주들 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점이고 실제 중국 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의 기업을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FNF, 효성 TNC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템버거 종목이었거든요. 네. 10배 낮짜리.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이제 9만 원에서 90만 원 갔으니까 네. 템버거 같은 종목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거군요.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 하면 왜냐하면 이게 템버거입니다. 10배짜리. 네. 그러니까 뭐 한 9만 원 하다가 9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템버거 정도가 났으면은 네. 근거가 있는 거고 네. 다른 종목들보다 다시 이제 90만 원 어렵겠지만은 중국 경기 관련해서 오늘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어요. 네네. 팔다가 오늘 딱 9,000주가 들어오길래 네.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드린 거고. 자, 잠깐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사실은 이제 장 마치고 미리 한번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1분 있으면 네. CPI가 발표가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CPI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네. 수치는 언제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은 네. 참 이런 방송도 어려워요. 네, 차라리 맞습니다. 라이브가 좋은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수치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발표된 이후에 증시와 근데 여기에 중요한지 네.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의 금리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과 첨도표가 중요한지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물가 지표는 무조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죠. 이 지금 이제 부분은 나올 때 됐어요. 네. 10초 있다가. 낮게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낮게 나오고 시장 반응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업종이 12월에 그대로 우리나라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이고요. 반응하면 거의 기술주 나스닥 반도체 쏙쏙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11월에도 그랬는데. 네,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장주, 제약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곳으로 움직이리라 보이고요. 한 가지 포인트를 너무 잘 찝어주셔서
이번에는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물가 지표가 당연히 뭐 이 부분이 하회하고 시장은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발언에 따라서 또 역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는 점. 아, 오늘 물가 지표하고 또 기자연설이 있어요? 아, 그 다음 날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날에 그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두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표 발표에 대한 해석까지는 시장 지수 장중 뭐 채권이나 달러나 지수 성장주 변동성이 크겠지만은 네. 큰 흐름 관점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까지 가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요 시간이면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 발표해서 아마 장이 요동칠 건데 네. 또 저희가 같이 함께 하면 되니까 네, 그럼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급은 다 봤나요? 네, 다 봤습니다. 아, 그럼 제가 준비한 걸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갑자기 왜 이랬냐면 네. 카카오뱅크에 네. 26주 분차 돌리기. 근데 그거는 맥스가 주 10,000원짜리라 네. 26주를 아무리 롤링해도 원금이 351만 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금 이야기할 때 이게 M2, M1이 있는데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기 예적금으로 실제 정기 예적금으로 45조 원의 금액이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이제 MMDA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16조 원,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말 그대로 바로 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MMF 우리 보통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예적금으로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현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시장에서 고객 일탁금도 50조 이탈이니까 네. 돈이 안 돈다 그러거든요. 네. 과연 이 자금들은 언제 정시에 들어올지, 들어오긴 들어올지.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들어와 주길 바라는. 저걸 보면서 생각든 게 네. 카카오뱅크가 저래서 강한가? 아니 그거는 같지 않죠. 그거 카카오뱅크 저래서 네. 강한가? 그렇죠. 저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지수가 올라주는 걸 보여줘야지 또 들어오지 않을까? 네.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 기준으로 뭐 2,500 한 2,700, 800 정도 돼야지 막. 그때 들으면 꼭지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삼성전자 한 7만 전자 가고 꼭 그럴 때 들어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걸 제가 화면을 좀 띄운 거는 네.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금은 한번 이게 사실 회피성 자금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기 예적금에 들어간다는 건 보통 1년짜리나 이런 거 들어가는 자금들인데 사실 주시장도 안 좋고 금리도 나쁘고 네. 나쁘지 않죠. 계속 사실 떨어지지 않고 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금들이 돈은 들어옵니다. 계속 주식으로 까먹는 거지 돈은 계속 들어와요. 25일날 되면 월급날 들어오니까 네. 실제적으로 일단 도피성 자금이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봤고 오히려 요것 때문에 정시가 생각보다 테마가 나와도 한 2, 3일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또 갈 땐 또 잘 가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감기약 관련주 잘 간 것처럼. 네. 근데 큰 그림에서는 이런 시중 통화량의 추이 자체가 예적금으로 몰리는 것은 또 이제 큰 주식들이 추세를 잡고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냥 화두를 던지면서 정리를 해버렸네. 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진짜 이게 지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필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 501K 이쪽으로 네. 그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점을 도입하면은 지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로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M1하고 M2하고 다 합쳐둔 거거든요. 보통 네. 우리가 정시 유동성 할 때 M2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단기적으로 가능한 이 MMF가 이게 M1이 있고 네. MMF나 2년짜리 정기 예적금 합치면 두 개 다 M2인데 네. 절대치는 3,700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상승을 하고 이제 급락이 없다면 네. 충분히 지금 이 자금들은
다 어디 간 게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증가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빡빡해서 네. 근데 이 생각이고 대신 막대 그래프 절대 누계치가 증가하는 무려 3,700조라는 돈이 한편으로는 정시 밖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일지 주식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다시 정시로 가져오는 것은 뭐 이번 주에 아직 여전히 결정 나지 않은 세금 그렇습니다. 이슈라든지 정말 그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보니까 금투세 유예 부분은 이제 시장의 그 컨센서스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뭐 유예는 하는 것 같던데. 네, 유예인데 양도세 부분이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 10억 나오면 진짜 12월장 없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10억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좀 다르잖아요. 네. 대주주 10억으로 해서 양도세 내는 거하고 네. 수익 내서 내는 검투세는 또 다른데 네. 수익 내는 검투세는 수익이 안 나도 안 나면 그냥 5년 기준으로 이렇게 그 고안을 정했는데 네.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가 되는 순간 물론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금액 기준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10억이면 개별주지만 올라 있는 거 빠질 겁니다. 네. 아 그래? 그 정도까지 네. 심각하게? 네. 그럴 수 있는 점이고요. 아마 근데 그거를 유예와 거래세 인하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가 네. 원래는 금투세 부분에 대한 유예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는 인식들 지금 시장의 그 네. 예상들이 다만 양도세 부분 대주주 양도세 부분을 10억으로 해버리면 이 부분은 그래도 한 50억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그 쇼크가 나오는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네. 소득 과세 소득 있는데 세금을 매기자는 세법 원칙이 있죠. 네. 올해 22년도 좀 많이 우리 판료 가족분 또는 본 영상을 보는 모든 가족분들이 힘들었지만은 23년도 4년도에 벼락부자 돼가지고 네. 깔끔하게 세금을 좀 내죠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다 그렇게 세금을 되실 것 낸다는 건 같습니다. 수익을 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년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네.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일단 이 이슈는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인데 이게 이제 좀 얻은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자동차 이야기하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이게 이제 뉴시스라는 기관 이제 언론사죠. 예, 언론사에서 뭐 최근에 이제 설문을 서베이를 한 것 같아요. 주요 대기업 40곳의 CEO 분들한테 내년도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 암울해요. 매출액이 거의 제자리에 있을 것 같다가 25%. 40명, 40곳이니까 뭐 데이터에 오류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10% 이상이 한 4군데 정도만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이 10% 이상 성장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네, 네. 자, 어쨌든 대신 거꾸로 안타깝게도 제자리와 감소할 거라가 무려 60, 70%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생각을 하겠는데 네. 기업들의 CEO마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는 네. 내년도 경기가 정말 어둡다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다들 좀 불안해 하기는 합니다. 경영자분들도 그렇고 실제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많이 일컬어지고 근데 저렇게 반영이 돼 있고 이게 현실화되는 구조 안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든 어떤 요소든 주식 시장에서는 저런 부분까지 미리 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번 또 보는 거죠. 이래도 또 돈을 잘 버는 주가 잘 가는 기업은 가잖아요. 네, 아무리 맞습니다. 경기가 어두워도 네. 지금 이번 장 보면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뭐 그 OTT 관련주, 네. 드라마 관련주 많이 갔고 요새 네. 또 물론 이제 사실 가다 말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헷갈리지만은 네. 이게 12월 장의 특징인 것 같고 네. 내년에도 사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해도 잘 갈 건 가겠죠. 근데 네, 이 자료에 조금 기분 나쁜 자료가 있어요. 네. 조금 하나만 조금 더 보고 네. 갈게요. 그래서 이제 CEO 부정적으로 좀 전망한 분들의 어떤 왜 그럼 내년도 기업 성장이 약할 거라고 이제 서대가 들어갔더니 딱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비용이 비싸서 이것도 한 30%가 되긴 돼요. 네. 근데 밑에는 별로 안 했는데 네. 이게 제일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차를 팔아도 네. 안 팔릴 것 같아서 네. 내가 스마트폰을 엄청 멋있게 만들어도 안 나갈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같은 결인가요? 네, 저도 그 점을 보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위축된다고 하면은 이게 실적으로 역성장이 나올 거고 실적 역성장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혹시나 그럼 헬스케어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아까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 좀 감소할까? 그럼 대표 생각나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타개할 섹터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어떤 섹터나 종목을 보시는지. 이게 구조가 그러면 소비를 줄이는데 이 필수 소비 같은 경우는 줄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을 안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불황형으로 다시 떠오르는 그런 게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편의점? 네. 그다음에 최근에 BGF 리테일 많이 갔죠? 네. 예.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안에서 특이하게도 음식료 쪽 있잖아요. 음식료 쪽이 주가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꺾이지 않으니까 필수 소비는 하니까요. 환율은 내려왔고 물가가 올렸으니까 가격은 올릴 것이며 경기가 나쁘니까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런 구조 안에서 한 그 정도. 그다음에 그게 뭐야? 요새 한참 안 봤는데 삼양식품이요? 뭐 삼양식품도 근데 이거는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올랐네요. 또 올랐네요. 언제 올랐죠? 네. 나 10만 원 밑에서 고세 올랐구나. 요새 잘 가네요. 네, 한눈 팔면 또 올라있네. 도대체 누가 그리 사 먹는 거예요, 삼양식품을? 해외 쪽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거 뭐 여담삼아 들냐 불닭볶음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닭발을 안 먹어요. 그 닭발이 아닌가요? 뭐 그 맛과 흡사한데 그냥 매운맛. 네, 이 부분을 맛으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먹어본 건데 이게 요즘에 세태가 달라진 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먹방?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서 많이 다뤄져요. 더 센 거. 그 PPL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가 특이했던 게 그 라면에서 되게 아주 매운 라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코빌 지수라고 해서 매운 이게 높으면 더 높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높이니까 딴 쪽에서 또 높이고 불닭볶음면 이쪽에서도 뭔가 비슷하게 높이고 해서 누가 맵나? 네. 그런데 그 제품들을 통해서 영상 매체 쪽에서 상당히 많이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컨텐츠 단에서 매체의 변화를 통해서 수혜를 보게 된 하나의 그 요소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2000년도 20년 6월에 14만 원을 갔었는데 이거는 지금 봐도 혹시나 조금 나중에 또 기회 주지 않겠어요? 기관들이 저희는 너무 열심히 사주고 있어가지고 또 라면 말고 또 딴 건 혹시 뭐 딴 건 없습니까? 음식료 말고. 요까지 딱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게 라면만 이야기하면 딴 거에 뭐 있을까요? 그 편의점 이야기하셨고. 편의점 어차피 주가가 좋았다 보니까 원래 불황이면 좋은 게 명품도 잘 나간다던데. 그러네요. 뭐 그렇기는 하네요. 근데 명품 가격들 요즘 조금 빠진다는. 그거는 일부 언론. 언론. 실제 판매가 잘 되고 있구나. 근데 명품 관련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가요? 네, 근데 주가가 안 좋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는. 기관들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쪽 단도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지금 보니까 투신하고 연기금이니까 제가 보니까 펀드에서 담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작년도인가요? 이제 뭐 유명한 광고 모델을 써가지고 명품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TV에서 광고가 나왔다가 광고비 쓸 때 쫄딱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마 자회사 중에서 신세계 SI
SIM이라고 있죠. 네. 예. 명품 관련해서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짚어봤어요. 네. 예, 짚어봤는데 사실 이건 내년도에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울 것이고, 근데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또 살아남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이 쏠리니까 염두하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빨리 또 더 볼까요? 요새 건설기계 관련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현대건설기계 신고가고 막 현대인프라코 이게 어제자 기사인데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사거든요. 참 마크롱도 참 힘쓰네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아마 보니까 거의 요거 하나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자기 좀 일어날 것 같은데 프랑스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12일에 양자회의를 했고 지금 G7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은 좋아서 재앙의 해결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숟가락 얹으려고 것 같거든요. 재건 국제회의도 열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또 여기에 설상가상이 아니지, 설상가상 안 좋은 거고 하나 더 얹어가지고 또 중국 부동산 관련 부양책 한다고 하니까 건설 기자재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세우신다. 일단 제가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현대건설기계는 차트를 띄워둘게요. 신고가예요 이거? 신고가. 신고가는 아니구나. 52주 신고가예요. 이거는 뭐 혹시 이제 아이디어나 투자 팁을 좀 주신다면. 3분기 실적으로 보여줬었어요.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한 기업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이쪽 구조로 나가다가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딱 늘리는 걸 보여주고 매출 영업이익이 같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실적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같이 매출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건설기계단이 상승이 시작이 됐었어요. 쫙 상승이 시작됐는데 지금 더해지는 게 이 포인트의 내용들인 거죠. 실제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까지 와서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뭐 빠져 있는 상황. 근데 실제 재건이 이루어지면 그 중심은 미국 이쪽 단에서 미국 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실제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밥캣. 네. 근데 두산 밥캣은 최근에 힘듭니다. 이게 두산 밥캣, 두산 그룹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잘 가면 블록도 얻어맞았고 얻어맞아가지고 정말 더티해서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잘 가다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건설기계나 뭐 두산 현대인프라코나 잘 가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이 블록들 나와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좀 1등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등 군들, 현대건설기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 1등 뭐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두산 밥켓을 팔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로 갈아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두산 밥켓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건설 쪽이 좋고 현대건설기계가 잘 가니 블락딜 이슈는 있었지만은 어차피 조건을 6개월 내에 재블락딜 못하니까 한번 버텨볼까. 버텨보는 게 맞습니다. 버텨볼까? 왜냐하면 업황이 되는 거는 버텨보는 게 맞습니다. 업황의 중심이 되고 자 기본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는 거죠. 이 주가 수준이 싸냐 비싸냐?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은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재건 부분도 있고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까지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 위로 열려 있는 게 남아 있구나. 그렇게 해서 딱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어쨌든 실적이 나는 건설 기자재 관련. 실적이 나오는 쪽 그리고 재건 쪽 테마도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 중에서 성신양이라고 있죠. 이 회사 아마 재건 쪽으로 네옴시티였나 얘는? 네옴시티였는데 재건과 관련해서 네옴시 쪽으로 성신양이가 나도 간다고 했었나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관 수급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작은 주식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띄워봤는데 야 이거 봐라.
거의 단타쟁이들 금융투자네. 펀드에서는 안 사고. 네. 이런 고위공무들도 매매용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재건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재건과 관련된 테마는 봐야 됩니다. 그럼 건설 기계 관련주가 어쨌든 간에 재건이든 중국이든 대장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개딸의 말은 좀 그렇고 좀 작은 회사들도 언제든지 꼭 우크라이나 아니다 그래도 수급 차태가 만약에 깨진 종목이 아니라면 네. 뭐 트레이딩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네. 긍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실적이 있고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촉매 즉 모멘텀 부분 자체가 재건으로도 존재하고 중국 그 경기 부양책도 네.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이라는 결론입니다. 긍정.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815 대표님한테 숙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네. 아침에 안 했어요. 네.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고 한국은 지금 절출산국 주철산 상황에 모여 있고 어쨌든 미혼자의 비중이 많은데 1인 가구 전가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라고 제가 아침에 오늘 띄웠다가 네. 사실은 이건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든 말든 맞죠? 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네. 계속적으로 투자돼 왔고 우리가 한때는 뭐 밀키트 관련주, 네. 혼밥 네. 관련주, 아까 말씀 편의점 관련주 이렇게 해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제 제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정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아까 우리가 하나 나왔어요. 충분히 네. 이거는 공감할 수 있거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혹시나 또 딴 게 있다면 혼자 안 사시죠? 네. 모르시겠는데 네. 큰일 났네. 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보면 그때 얘기를 해요. 회장님께서 그 막내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분도 있었고, 자 인구가 줄어들면 뭐 그러면 너희 사업, 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해서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운을 띄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각 1인 가구 뭐 아니면 적은 가구식으로 되면서 각 방에 소파도 놓고 이런 구조로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적으로 보이는 사업 안에서 이게 뭐 인구의 구조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면 가구의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각화돼서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세밀화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 본 게 뭐 가구 쪽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고요. 근데 갑자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네. 우리 예전에 서울에도 여기가 지금 서울 같은데 중간중간에 가면 가구 단지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한샘도 이케아 한국에 들어온다 그럴 때 다 망한다 너무 많이 잘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사를 하면 네. 농을 들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사를 하게 되면 못만 갑니다. 다 빌트인 쪽이니까. 그러니까 네. 가구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빌트인 쪽으로 다 바꾼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근데 최근에 가구업체는 별로 안 가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영향이 네, 있죠. 맞습니다. 이사철 네. 너무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연결을 해본 거고요. 네. 1인 가구 쪽, 뭐 편의점, 소비가 늘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온 띄워놓고 네. 아마 지금 주시장에 그냥 전부지 않을까요?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특징이 제가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컨텐츠 소비가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배달 문화도 사실 그런 거 1인 가구의 증가가 좀 가져온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이 뭐 1인 가구의 수혜주다 이건 벌써 몇 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그럼 아이디어는 혼자 있는데 잘 살아요. 혼자 있는데 잘 살면 그러네요. 뭐 많이 배달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겠고 네. 단적으로 그러면 여행 가고 싶을 때 VRXR 기기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그래서 지금 올해 2021년도 코로나 때 네. 22년도 핫 그 키워드 여행 유튜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인 거죠. 네. 가고 싶고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쪽은 좀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전보다 지금 더 함부로 쉽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때보다 내가 벌이가 작아질 수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의외로 대리 만족성에 여행 관련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의 VR XR 기기의 네. 출시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각 떨어져 있는 인원들 같은 경우가 공통적인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그 회의 같은 경우도 각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뭔가 구현을 할 수 있는 네. 그 목적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뭐야? 그럼 1인 가구의 증가는 곧 메타버스 시장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것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회의와 관련된 우리가 코로나 때 떴던 네. 뭐 화상과 관련된 기업들, 뭐 화상, 줌, 네, 이런 거는 그냥 애플의 XR VR 기기가 나오면 그냥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그 드라마 소재의 기업 새 땡땡 기업이 최근에 화상용의 키네마스터를 인수했나? 아니, 네, 그때 인수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예. 지금 최근에 솔보니 키네마스터 네. 아니, 이거 빨리 지나가야겠구나. 저희가 요거는 막판에 네. 1인 가구 이야기는 저희가 그냥 한번 툭 해봤어요. 근데 맞네요. 기사님께서 지금 약간 뭐 XR 메타버스 이런 게 제가 뽑아내려고 사실 한번 돌려돌 말해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사연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사님한테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이사님한테 들어온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FR이래요. 네. HFR을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되게 밸류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밸류가 지금 PR도 싸고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는 거 아니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도 통신사 1위 2위와 삼성전자가 5G 체계박도 하고 네.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사우디도 중동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네. 자, FJFR의 밸류 분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네. 보는지 이 사연 주신 분이 되게 고수세요. 예,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HF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합리적인 밸류 수준 같은 경우가 한 뭐 7배, 8배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면 내년에 예상이익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업이익단을 무조건 시총에 뭐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비용들을 재보면 연간으로 한 700억 정도의 체력이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4,816억이잖아요. 한 주가 수익 비율 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HFR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그 NTT 도코모라든지 이쪽 기타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장비 발주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HFR은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 인도 쪽의 발주량은 크게 포텐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기다리는 거는 일본 쪽의 수주 같은 경우가 나와주면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쪽의 상승을 한번 또 보여줬잖아요. 그때 통신장비 쪽 다 강할 때 그 정도로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일본 쪽의 수주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시가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왜냐면 HFR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을 3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분명히 이제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0억대 이상 우리는 달성할 수 있고 그때 수주가 이제 일본 수주가 나온다 했는데 말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실적에 대한 실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 같은 경우가 현실보다 더 높게 많이 시장에서는 책정이 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 점을 고려를 함께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 한 줄 요약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위로 포텐을 열려고 하면 일본 수주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좀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관련해서는 뭐 한 5,500억 정도 그 정도의 시가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결론으로 보시면 되고
내년에 반드시 1,000억 원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못 나오면 주가는 밀립니다. 예. 그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밸류는 그거였거든요. ROE 20% 이상, PER 지금 6배 정도인데 왜 가지 않느냐 내용인데 저도 듣다 보니까 업종 특성상 이동통신 중계기 사업 자체도 수주 사업이고 사이클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상 EPS나 퍼 자체가 연속성에 대한 답보가 없기 때문에 뭐 주요 바이어를 할 수 있는 엔티도코브나 추가적인 수주가 있기 때문에 6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싸 보일 수도 있고 비싸 보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방송 퀄리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명쾌하게 딱 결론을 해주셔서. 근데 우리 과찬 경기하신 분들이 아마 잘 알아보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산업이런데요. 텐이 너무 높았네요. 이건 산업이란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님 같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보통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탄소 배출권은 서로 돈으로 주고도 팔아요. 테슬라도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수익이 잡히는데, 이제 국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사실 본업과 별개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대부분이 뭐 탄소 배출권 또는 뭐 친환경, 탄소 포집 그런 관련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라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흐름을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는 하락세입니다.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한때 2000년도에 중반에는 뭐 3만 대까지 갔습니다만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사실 기업이 아무리 테마주라도 실적에는 기여를 하거든요. 올해 물론 잠깐 반짝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 800원, 본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이슈성 종목이라 저는 약간 이슈가 나오기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사라 말라 의견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탄소 배출 관련 이슈가 뭐 상당히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양전기. 계양전기 있었어요. 그거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분할 합병 결정에 대해서 정정에 대한 부분에 공시가 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비율이 중요해요. 자, 인적 분할 비율 1대 0.16493-49439.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분할 신설 부분에 대해서 합병 비율까지 다 감안을 해봤을 때 가격대는 형성이 구체적으로 도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가격을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 봤을 때 분할 합병에 대한 나눠진 부분에서 이게 또 그냥 한 줄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주권 상장 법인인 해성산업 주식회사와 주권 상장 법인인 계양전기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는 분할 신설 부분, 이 분할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해성산업과 계양전기로부터 분할되는 분할 신설 부분 간이 뭐 말이 되게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계양전기가 어차피 계양전기의 주주가 해성산업이잖아요. 근데 해성산업이 계양전기 사업부 내에서 일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 분할 법인을 아버지 해성산업이 가져간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셨어요? 되게 말이 복잡한데 어쨌든 계양전기 주주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계양전기 주주분은 해성산업의 주식을 받는 건가요? 약간 그런 그림 같기도 한데. 합병법인이 해성산업 피합병법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고. 말을 제가 한 줄로 된다 했는데 한 줄을 읽다가 제가 꼬였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 우선주로 6,630원 기준으로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두죠. 지금 제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일이 합병 기일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라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또 되게 절박하니까 제가 이사님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차후에 한번 언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보고 나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네네. 예. 저희는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찐시황하면서 사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마 미국의 CPI를 보고 많이 이제 시장이 변동.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리 사실 조금 방송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우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밤에도 굿나잇이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떨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요? 뭐 밀려도 사범직한 그런 밀려도 파월이 있는데 네. 아 파월이 더 밀어비르나? 네. 네, 오늘의 화요일날 찐시황은 우리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